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는 PMI 인터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다민족 선교에 헌신하시고 수년 동안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서 첫 발자국을 내디신 귀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 우리 토론토에 계시는 삶의 교회의 리드 패스터이자 선교 목사님이신 임재량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또 목사님은 이렇게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에 관한 여러 소식들을 간간히 접하긴 했는데 오늘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사역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귀한 시간 응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목사님 예, 개인에 대한 소개, 그동안에 예, 뭐 이렇게 목회자 헌신의 길, 오늘까지 오기까지의 간단한 사역 여정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양육받고 자랐었는데, 12살 때쯤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만성 위장병을 앓으면서 좀 더 이제 더 신앙 안에서 주님과 관계 안에 깊어질 수 있었고요. 제가 법대를 다닐 때 4학년 때, 이 위가 파열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건강상의 이제 큰 위기가 있었었는데요. 병상에서 사실 하나님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 가운데 저를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에 진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 단기 선교 팀을 매년 이끌면서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과 비전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2001년에 그 신학 공부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제가 실천 신학 분야를 전공했는데요. 공부를 해서 기독교 교육학, 설교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고, 2005년에 캐나다 토론토로 낙스 칼리지로 설교학 분야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면서 토론토로 오게 됐는데요. 토론토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도시가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고, 제가 사실은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중국 쪽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중국 화교 그 상권을 통한 무슬림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토론토에 중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 100만 가까이 되고, 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많은 민족들, 특별히 이제 무슬림권이 2011년 정도부터는 종교 인구상으로 힌두교를 앞지르면서, 또 아랍의 봄 이후에 무슬림 난민들이 계속 몰려오면서요.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에 급증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2005년부터 그런 여러 민족들에 대한 마음들은 있었지만 공부하는 동안에 지지부진했었는데, 작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기에 아직 교회가 없는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나눴었는데,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역에 뛰어들게 됐고요. 그게 2015년 말부터 제가 캐나다 모자이크 크리스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종족교회 개척 사역하는 단체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인터서브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2017년에 선교사로, 특별히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허입이 돼서 2017년에 제가 살고 공부했던 토론토에서 제가 꿈꾸고 기도했던 그런, 여기에 와 있는 교회 없는 많은 민족들을 다가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특별히 무슬림 난민 사역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첫 열매가 이제 페르시안 무슬림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얻게 돼서 성경 공부하고 베프티즘을 베풀고 하면서
페르시안 사역을 2018년부터 하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CMCA의 리더십을 제가 맡게 되면서 무슬림권만이 아니라 힌두권, 불교권, 또 무신론권까지 포함해서 교회 없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CMCA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이는 게 어렵고 또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찾으면서 또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 또 열어주신 또 많은 또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또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 중에 열매 중에 하나가 지금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선교사로 구비하고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고요. 그게 구체화되는 과정이 이제 이번 9월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캐나다 모자이크 칼리지라고 하는 CMCA의 선교교육 훈련 기관으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같이 신대원 또 대학원 공부할 때 같은 전공을 해서 그래도 조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공부도 잘하시고 또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박사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또 고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목회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계기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교수도 아니고 또 일반적인 목회도 아닌 선교사 또는 선교적 목회를 하는 독특한 길을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좀 전에 이제 선교의 눈을 뜨고 인생의 목회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 어떨까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선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그 선교에 대한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우리 세대에 급격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북미에서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 담론이라든지 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든지 이런 담론들은 사실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시기를 넘어오면서 타문화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병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선교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통적인 그 선교의 개념이 상당히 축소된 선교 이해로 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역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펼쳐가시는 모든 일이 저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서 삶을 드린다면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좀 축소된 선교 개념을 우리가 좀 극복하고 이제는 선교적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이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는 모든 일상의 삶이 선교와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섬기는 부르심의 자리다. 저는 그렇게 좀 넓게 선교를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교계에서도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많이 보급되어서 이제 보내는 선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here and now,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분위기는 바람직스러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이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신 삶의 교회, 이 교회도 미셔널 처치 같은 그런 특징이 더 강화된 교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교회에 대한 소개 잠깐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2005년에 제가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 오게 되면서 그 전에 뭐 이제 우리 유학생으로 이제 오게 되면 목회자들이 보통 이민교회 교육 목회 디렉터나 아니면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저도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교육 디렉터로도 교육 목회를 섬겼었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또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로 또 섬기는 사역도 개척교회 집에서 모일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었고요. 그렇게 왔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도 사실은 목회지를 놓고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회자도 공동체가 필요하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가정이 내 교회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따로 구하지 않고 아내와 저 둘이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교회는 이제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요. 가정에서 식탁에서 둘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계속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느끼고 또 교회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흩어져 놓고 보면은 좀 이 신앙과 삶의 괴리 같은 현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내가 교회라는 생각 잘 못하니까요. 그리고 교회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세팅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교회 이런 느낌은 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교회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또 한 가정 한 가정 성도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세워가는 일이 내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성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된 우리 한인 성도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인 성도들에게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비전이 그 토론토라는 콘텍스트 자체가 한인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한인교회를 목표하기보다는 교회가 없는 민족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초 단위부터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해보자. 당시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저는 없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그게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다고 이제 성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가정 단위로 성도들의 교회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제자화하는 쪽에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일반적인 목회 형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난 목회 형태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2005년에 와서 8월 3일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된 것은 2006년 정도부터니까 2006년 한 4월 정도부터니까요. 저희들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한 7, 8개월, 8, 9개월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결된 가정들을 이제 같이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한 3가정 정도 됐었죠. 출발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척교회 모습처럼 됐었는데 함께 모인 분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가정이 교회되는 꿈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토론토로 가는 콘텍스트 자체에서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는 그 방향성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었죠. 그렇지만 뭐 박사과정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긴 모였지만 그 방향으로 헌신하게 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한 개척교회 형태에서 한 5, 60명 정도까지 성장하다가 특별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추구하지 않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 삶의 교회는 상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방향성은 계속 처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붙들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찰했을 때 우리가 한인 자원들이 다른 민족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작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삶의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이 한인들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타민족 가정도 함께 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또 교회 리더십의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실은 삶의 교회는 한인 그룹으로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인터내셔널들을 전도하는 것들은 계속 제가 유학생 공부하는 때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저희 이제 한인 회중들이 모이는 교회 초대하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열매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015년 정도에 제가 박사과정을 마칠 때쯤에 돌아보니까 너무 아이들하고 이제 다민족을 섬기는 쪽으로 추구했지만 열매는 별로 없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눈을 돌아보니까 캐나다 모자이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토론토 영납교회를 모태로 해서 시작된 다민족 사역이 단체화돼서 선교 단체로 세워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죠. 많은 정족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2015년 제가 디펜스 끝나자마자 CMCA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제가 발런티어로 합류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패스터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됐고 우리 한인 성도들, 삶의 교회 성도들에게 좀 디렉션의 이제 방향 수정을 제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한인 회중이 중심이 돼서 모태가 돼서 다른 민족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특별히 이제 1세대 이민자로서 이건 너무 아이디어한 거예요. 뭐 이상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영어도 잘 안 되는 한인 회중이 모인 자리에 다른 민족이 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MCA 사역의 모델들을 제가 교회에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CMCA 사역의 모델은 뭐냐면 멀티 에트닉 그룹을 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각 종족별로 그 종족의 언어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종족교회를 세우는 것에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CMCA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CMCA는 선교단체로 하나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이 하나의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에트닉 교회들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펠로우십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교회의 그 다민족 사역에 대한 방향성도 그렇게 하나로 모으는 사역이 아니라 에트닉별로 도와주고 교회를 개척하나 섬겨주고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형태의 모자이크 원리를 따르는 시티와이드 게더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2015년, 16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열매가 없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컨택트 인포메이션도 있고 초대도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했지만은 없었는데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다시 재연신하면서 재출발했을 때 선교사로 2017년에 소입되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허락하신 민족이 이제 페르시안이었던 거죠. 이제 집집에 이제 녹화하면서 네. 인사하면서 이웃들에게 녹화하면서 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어떤 기도 제목이냐 묻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응답한 사람이 페르시안 모녀였던 거죠. 무슬림이었던 네. 분들이 이분들이 저희들을 환영하고 또 제가 나누는 간증이나 또 복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이죠. 그게 2018년 1월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안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희 교회 안에.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삶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전도의 첫 열매인 타민족으로서 페르시안 가정이 생겼고 그래서 페르시안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한 구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모이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이는 걸 추구하고요. 네. 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잘 안 되는 언어지만 영어로 소통하고 각자 나라 말로 기도하고 이런 형태의 멀티 에트닉 모자이크 원리의 그 게더링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속 해왔었죠. 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획해서 차근차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거기에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지경을 넓혀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안 공동체, 특별히 무슬림이 목사님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조인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열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방향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서 더 본격적으로 토론토 도시 내에서 타민족들을 위한 선교 전략,
또 선교의 필요성과 노하우를 나누는 그런 스쿨이 오픈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캐나다 모자이크 칼리지. 예. 캐나다 모자이크 컬리지. 예. 캐나다 모자이크 컬리지를 오픈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기 교회 없는 민족들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종족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도했던 것들은 종족 우리가 리칭아웃에서 연결된 그 종족의 사람들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구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의 게이트웨이 세미나리와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평신도 어떻게 보면 계속 교육원 같은 거죠. 어드밴스 센터라고 하는 그런 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그 어드밴스 센터를 통해서 종족교회 개척 후보생들을 보내는 사역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년 과정의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처치 플랜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신학적인 훈련을 8과목 정도 시키고 있고요. 지금 5분 정도가 페르시안들 또 방글라데시 무슬림 배경의 분들 이런 분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인턴 패스터 또는 인턴 미셔너리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는 여기 다민족 사역에 함께 이제 협력하는 사역자로 같이 일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작하게 되는 캐나다 모자이크 칼리지는 사실은 제가 하는 이런 다민족 사역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뛸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겠다 해서 특별히 저희 토론토 쪽에는 초교파적이고 또 복음주의적인 신학교로 틴데일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틴데일 유니버시티인데요. 여기와 저희가 MOU가 맺혀져 있는데 CMCA가 이 단체와 계속 같이 이런 도시 안에 우리가 선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비하는 훈련에 대해서 많이 함께 논의하면서 협력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이 이제 모자이크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평신도 교육원과 같은 그 그룹은 타민족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캐나다 모자이크 컬리지는 한인들 가운데서 타민족 선교의 뜻이 있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주 대상이 한인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어드밴스드 과정은 타민족 중에서 교회 리더십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시작은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요. 네. 지금 우리가 CMC를 시작하면서 모자이크 칼리를 시작하면서 갖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은 다른 종족교회 성도들도 여기 안에 로컬 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미셔너리죠. 미셔너리, 로컬 미셔너리로 하는 훈련들을 심플 영어로 간단한 영어와 모국어로 함께 교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육 다음 스텝으로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또 캐나다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멜팅팟, 수많은 종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만큼 좋은 선교지가 없고 바로 여기가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란 결코 또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의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또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방향성, 즉 다민족 선교에 대한 목사님의 중간 점검과 또 나름대로 깨달은 방향성이 무엇이냐고 여쭙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모자이크 칼리지 또 캐나다 모자이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모자이크란 단어를 저희들이 계속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각조각들로 봤을 때는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조각들이 함께 연결되고 모아졌을 때 하나의 빅픽처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회는 특별히 미국과 조금 다른 게
아, 아, 그 하나로 다 융합시키는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각자의 그 에트닉의 컬처와 랭귀지와 이 문화들을 웰커밍하고 환영하는 모자이크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특징이 미국과 좀 다른 거죠. 멜팅 파츠라기보다는 모자이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민족 사역을 캐나다에서 이제 모자이크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을 계속 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각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니크한 것들이 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 함께 우리 도시 단위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민족 사역의 방향을 잡고 있죠. 그래서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 원리, 정신, 이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다민족 사역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인위적인 또는 너무 의식적인 통합이나 연합을 추구하지 말고 각자의 그 독특함 또 민족의 고유성들을 인정하면서 보다 큰 그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교의 대상을 이해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바른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고 한국 성도님들만큼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선교에 대한 열정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타민족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 언어적인 어려움, 또 문화적인 폐쇄성,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폐쇄성 이런 것들이 꽤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슬람권에 있는 즉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한다는 것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공포, 또 이질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특별히 페르시안 공동체 또는 이게 무슬림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그쪽으로 더욱더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이 기회를 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교회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또는 관심을 두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경험이야말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만의 세계 안에 개토화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믿는지가 잘 드러나질 못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런데 나와 다른 경험, 나와 다른 전통, 나와 다른 신앙과 부딪혔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벌써 지금 사실은 환경적으로 허락하셨거든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어의 장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움츠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이 은총의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건데요. 제 경험으로는 언어의 장벽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똑같은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우리 이웃으로 이미 와 있거든요. 똑같은 그 동병상련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종교로서 사람들을 어떤 뭐 힌두교다, 뭐 이슬람교다 이런 종교를 바라보고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 이전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이 보통으로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선교로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은 이렇게 어깨에 많이 좀 이렇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내 어젠다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내가 복이 되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고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사실은 많은 무슬림들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이 서방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문화권에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복음과 만난다든지 정말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는 타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뭘 믿는지를 이분들이 맞닥뜨릴 경험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의 소망, 죄사함의 확신,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게 평범하고 너무 그냥 보통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당겨올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빗장을 열고 가야지 이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분들과 만남 속에서 똑같은 삶의 위기도 경험하고 고통도 어려움도 경험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지만 다르거든요. 똑같은 삶의 위기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아이덴티티고 이분들의 사실은 우리와 관계만 이루어져 있다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는 같은 프렌드십. 직장의 동료인데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인데도 그냥 직장 동료지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돼 있는 타 종교인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북미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이미 선교적 상황으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옆에 바로 땅끝에 무슬림들, 힌두교, 시크교 사람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빗장이 좀 닫혀져 있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종교로서 사람들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경험하는 거 비슷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용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열어서 나누기만 하면 우리가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이거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거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네. 엄청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 덩어리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저분들이 경험하려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 이게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람 대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서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크리스찬들 막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있거든. 역사 경험상. 그러니까 무슬림도 크리스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닫혀져 있고요. 크리스찬도 무슬림들은 막연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 사단이 즐기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요. 네, 프렌드십을 갖고 그냥 프렌드십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 번 더 이렇게 단계가 발전해야 되는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또 거리를 줄이는 그래서 프렌드십을 만드는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든 복음을 전달하거나 또는 소개하는 단계,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늘 그런 궁금함, 어떻게 또 이것을 훈련시켜야 될까?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내 어젠다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경험,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경청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블레싱을 하려면. 그리고 가능하면 사실은 뭐 티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식사를 같이 하든 같이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나눠야 되겠죠. 거기 안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내 삶의 이야기가 반드시 나눠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바꾼 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우리가 그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우리 한국 성도들은 좀 비유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이 북미의 통계를 보면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들은 통계로 보면은 교회 성도들, 북미 성도들 가운데 물론 이제 영어권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겠지만 98%의 성도들은 복음을 나누는데 사실은 주저하고 있고 그런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2% 정도의 사람만이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구비되고 준비된 성도들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했을 때 복음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더 깊은 신앙의 단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아주 클리어하게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못 간 성도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복음이 뭔지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구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금 현대교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네. 이제 1년 과정이고요. 3학점씩 4과목 실의학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틴데일과 CMCA가 선교사로 인증해서 파송하는 그런 것들을 인파워링하는 구조를 저희들이 플래닝하고 있고요. 교육의 내용은 성경 2과목, 그 다음에 선교 2과목, 바이블 앤 미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성경 과목은 저는 이제 선교 과목을 가르치는 이제 인스트럭터고요. 성경 과목은 다른 목사님이 또 가르치시는데 성경은 선교사 바울의 로마서 읽기라고 하는 타이틀로요. 선교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구비시켜드리는 코스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과목은 저자별 신약 성경 읽기에서요. 8명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구도 안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거기 안에서 다양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에 기록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유니크함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는데 함께 한 팀으로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자별 신약성경 읽기, 신약성경 개관을 통해서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를 신약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데 방향성이 있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선교 과목은 첫 번째 과목은 Life as Mission Basic이라고 하는 LAMB죠. 램, 어린 양 코스인데요. 첫 번째가. 이것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주 교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레스라고 하는 미셔널 프랙티스 5가지, 제가 아까 BLESS로 말씀드렸는데 미셔널 프랙티스 5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인터서브 프론티어 선교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집이 있습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자두나무 이 간증 이야기를 하나씩 한 세션마다 다루는 걸 통해서 프론티어 최전방 선교사들의 삶을 우리가 읽으면서 선교가 도대체 뭐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삶을 10년, 20년 이렇게 이슬람권 같은 데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케이스 스타디들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
선교사님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 8가지 정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요. 질문의 범주를 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선교적 삶이 뭔지를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발견하게 돕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주안점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어떻게 그럼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시작할 것인지를 블레스 세미나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기도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경청하는지, 어떻게 함께 식사교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프렌드십을 쌓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총체적 선교를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복음을 나누고 내 삶의 간증을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이것의 어드밴스 이제 과목이 킹덤 라이프 베이직이라는 코스입니다. 다음 학기에, 이번 학기 말고 다음 학기에 미셔널 라이프에 대한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가서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대화 가운데 영적인 주제로 이렇게 옮겨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기도하고 어떻게 내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팔로우할 것인지, 모든 단계별로, 그래서 복음이 없는 신령들한테 가는 단계부터 해서 그 전략이죠.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심는지, 가스펠 전략부터 해서 또 거기에 반응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제자로 그들을 만들어가는지, 디사이플십에 대한 스트래티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처치로, 교회로 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는지, 각 단계별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사이클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더를 또 재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전략들, 방법들, 또 실제적인 어떤 툴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사역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함께 전수하고 직접 실습하는 것들로 커리큘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 기존의 그 공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료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디자인한 코스들은 프랙티스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코스 자체가 직접 나가서 실습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언어가 부족한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영적 대화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또 복음을 나누는 데까지 가고, 또 그들을 어떻게 제자로 양육하는지, 언어의 제한이 있지만 어떻게 이들을 성경을 가지고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툴들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커리큘럼 내용만 들어도 이렇게 저도 막 신청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모든 강의는 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나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네. 지금 캐나다도 팬데믹 상황이 지금 4차 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700명 이상 온타리오도 넘어가고 감염자들이 델타 변이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성경 과목은 온라인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제 과목은 성격상 사실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소수라도 오프라인으로 같이 클래스에서 모여서 오프라인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인터뷰를 마치기에는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또 제가 듣고 싶은 내용도 참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쪼록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시작한 캐나다 모자이크 컬리지가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또 처음에는 스텝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나날이 더욱더 번성하고 지경이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의 그 파토스, 그 열정, 그리고 에토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열매 그리고 계속하여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간증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